조선 역사에서 이 사람만큼 극적이고 논란이 많은 인물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한 시대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킹메이커, 한명회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기괴하고 충격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17년이나 지난 사람을 굳이 다시 꺼내서 목을 베라니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사무쳤길래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형벌의 이름이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말 그대로 관을 쪼개고 시신을 벤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국가를 배신한 대역죄인에게나 내리는 죽어서까지 그 치욕을 씻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공신이었던 한명회가 바로 이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결말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봐야겠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미미했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명회의 시작,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에서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기록에 보면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고 볼품없었죠. 겨우 얻은 직업이 개성에 있는 경덕궁의 문을 지키는 말단 궁직이었으니까요. 훗날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근데요, 희한하게도 이런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의 동생 한상덕이었죠. 이 아이 그릇이 보통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덧붙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잿더미 속에 숨겨진 그의 비범한 야망을 누군가는 엿봤다는 뜻이겠죠. 과거 시험, 그러니까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였나 봐요. 한명회는 권력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3단계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맥 넓은 평생의 동지 권람을 만나고, 둘째, 그를 통해 야심은 있지만 힘이 없던 수양대군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마지막,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피해 쿠데타, 계유정란의 모든 판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도구가 바로 이 살생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죽일 사람 명단이에요. 김종서, 황보인 같은 당시 권력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이 명단은요,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새 왕조의 역사를 쓰겠다는 출사표였죠. 그리고 이 살생부 하나로 한명회는 냉혹한 전략가라는 이미지를 역사에 영원히 새기게 됩니다. 계유정난이 성공하면서 이제 한명회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왕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로서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천하가 한명회의 손안에 있다. 이게 단순한 비유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 한 문장이야말로 당시 모든 권력이 그에게서 시작해서 그에게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시대의 증언인 셈이죠. 권력을 잡았다고 끝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이 바로 왕실과 이중으로 사돈을 맺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셋째 딸은 예종의 왕비로, 넷째 딸은 성종의 왕비로 만들어요. 와, 무려 2명의 왕이 그의 사위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공식적인 인정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요,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됐는데 그 4번 모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은 한명회가 유일무이합니다. 이건 그냥 상을 많이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왕실이 스스로 한명회가 없었으면 우리 왕조도 없었다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미천했던 궁지기가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영의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은 그 끝이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한명회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압구정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한강변에 지은 호화로운 정자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데 글쎄, 왕만 쓸 수 있는 용봉차일이라는 용문이 장막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다고 대놓고 과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명백한 오만이었습니다.
이걸 본 그의 사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왕으로 만들어준 성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한명회가 계속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아주 날카롭게 한마디 합니다. 정승들이 나를 못 믿는 거요? 이건 사실상 장인어른 이제 선 넘지 마시죠 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왕비였던 사랑하는 두 딸이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든든한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주던 정의왕후도 돌아가시고 심지어 명나라에 있던 비밀 인맥까지 같은 해에 딱 끊겨버려요. 순식간에 그는 정치적으로 고립무원의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권력의 황혼기에서 흔들리던 바로 그때 한명회는 자신의 죽음 뒤까지 따라올 정말이지 치명적인 선택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물론 예전 같은 절대 권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말 한마디는 전국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무게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는 당시에 왕비였던 윤 씨를 폐위시키고 결국 사약을 내어 죽이는 결정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흔한 궁중의 권력 다툼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과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패비 윤 씨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복수의 화신, 바로 연산군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그 파헤쳐진 무덤 앞으로 돌아갑니다. 왜 왕은 죽은 한명회의 시신을 꺼내 목을 쳤을까요? 이제 그 답이 보이시죠?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받아든 연산군의 분노는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인 갑자사화로 폭발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살았든 죽었든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한명회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선 나라의 기틀을 닦고 왕권을 안정시킨 뛰어난 신하, 능신이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권력을 위해 피를 뿌린 간신이었다고 하죠. 어느 한쪽만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명백히 이 두 얼굴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세상을 자기 손에 쥐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끝은 죽어서까지 뼈가 수습되지 못하는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가 평생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과연 이 끔찍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